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걸 단 한 번도 좋아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쩔 땐 여자가 밖에 나다니면 못된 물이 든다고 하셨고, 또 어쩔 땐 제가 돈 욕심에 며느리 도리를 잊었다고 은근히 눈치를 주셨죠. 저는 그저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회사를 그만두든가 아니면 남편과 이혼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제 남편은 바로 그 옆에 나무 인형처럼 앉아 침묵만 지키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딱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시댁 식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저는 그들이 평생 써온 모든 은행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이 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날은 제가 시댁이라고 부르던 집에서의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7시 정각에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방금 끓인 뜨끈한 된장찌개 그릇을 조심스럽게 식탁 한가운데에 내려놓고 남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돼지고기 한 점을 씹으시더니 마치 이야기할 기회만 엿본 사람처럼 저를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부터 익숙해진 단 한 번도 부드러워진 적 없는 그 눈빛이었죠. 제가 나무를 집으려고 팔을 뻗은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숟가락을 식탁에 3개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건조한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져 저는 깜짝 놀랐고 밥그릇들이 잘그락거리며 떨렸습니다. 너 회사 언제까지 다닐 셈이냐? 내가 말했지. 시집 온 여자는 길바닥에 나돌아다니는 거 아니라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시부모님 모시는 게 내 본분이야.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고 싶은 게냐? 누구라도 홀리게. 모르는 남자들이랑 히히덕거리는 게 그렇게 재밌어?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배신자라도 되는 듯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 누구도, 심지어 제 남편조차도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하나는 네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 둘은 너희 둘이 이혼하는 것. 이 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밖에 나가서 낯선 놈들이랑 웃고 떠드는 그런 여편네는 못 드린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똑바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제 남편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제 시선은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시고 있는 시누이에게서 멈췄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럼 남편을 버리겠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서 모두 나가주세요. 밥상에 앉아있던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당황과 경악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충격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지금 장난하는 거야?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너 같은 게 무슨 권리로?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웃기네. 이제 와서 큰 소리야. 남편 버리고 어디 가서 몸이라도 팔려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에서 몇 번 짧게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쓰시던 가족카드 전부 정지시켰어요. 이제부터 제 계좌에서 단 1원도 뺐을 생각 마세요. 시아버지가 밥그릇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년 누가 데려간대? 이혼하면 어디 가서 몸이나 팔아서 내 식구들 먹여 살려라. No. 저는 몸을 돌려 서랍장에서 붉은색 표지의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똑바로 올려놓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집안, 자신들의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집은
사실 처음부터 저 외에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제 돈으로 산 제 명의의 집입니다. 민준 씨 집도 아니고 아버님, 어머님 집은 더더욱 아니죠. 경찰 불러서 쫓겨나기 싫으시면 알아서 짐 싸서 나가세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는 땀방울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네, 네가 감히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지. 어떻게 내 집이야. 내 아들이 너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제 와서 시댁 식구를 내쫓겠다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인내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때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 애썼던 이 부엌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네, 시댁 식구 전부 내쫓을 생각이에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니까요. 아마 여러분은 제가 왜 그 한마디에 남편을 버리기로 결심할 만큼 단호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겪어온 서름과 인내,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어떻게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결혼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막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 남편 민준 씨가 침대 머리맡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에는 사용 가능 잔액 13, 800권이라는 글자가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의 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스마트폰을 바라보다가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아, 혹시 매달 나한테 200만 원씩만 줄 수 있을까? 내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부모님께 말해뒀는데 의심하시게 하고 싶지 않아. 이번 달은 벌써 이것밖에 안 남았네. 부모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말해뒀는데 라고 말하는 그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그럴 능력이 있는지 묻지도 않았고 상의하거나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 거짓말을 해줘. 내 체면이 구겨지는 건 싫으니까라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꽤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마 그가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할 만큼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익숙한 한숨처럼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달 그에게 200만 원을 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그 일을 다시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달에는 그저 남편이 안쓰러워서 체면을 지켜주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달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으며 끝도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했지만 누군가 그의 직업이나 월급에 대해 물을 때면 저는 언제나 침묵했고 그가 대답하게 두었습니다. 제 월급이요? 이제 뭐 500만 원 좀 넘죠. 근데 돈 관리는 와이프가 다 해서요. 저는 그 말을 수없이 들었고 그의 말투까지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자기가 이 집안의 가장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웃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아침에는 회사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온라인 쇼핑몰 주문을 처리하느라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마치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정확히 200만 원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편이 전부 책임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활비를 제가 감당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각종 보험료, 시아버지 차 수리비, 시아버지 약값,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바꿔드린
새 침대 매트리스까지. 심지어 부엌에 놓인 시어머니가 집이 폼나려면 꼭 있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던 양문형 냉장고조차 12개월 할부로 제가 산 것이었습니다. 매달 2회차 할부금 결제 완료라는 은행 알림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한숨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없이 남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딱 한마디만이라도 왜 가족에게조차 솔직하게 살지 못하는 거냐고, 왜 몇 년 동안 당신의 체면을 위해 나를 그림자로 세워두는 거냐고.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이전의 수많은 질문처럼 속으로 삼켰습니다. 지친 얼굴로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퇴근하는 그를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도 노력하고 있잖아. 시간이 더 필요한 걸 거야. 저는 이해해야 한다고, 감싸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으니까요. 오래전 그가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줬으니까요. 대학교 MT 때 물에 빠진 저를 건져주고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이상하리만치 다정한 눈으로 바라봐 주었던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때문에 저는 그를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자존심과 공정함, 그리고 제 자신의 한계까지도 기꺼이 버렸습니다. 그가 그의 가족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저는 어쩌면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그것을 믿고 지키다가 결국 그 환상에 잡아먹히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저는 남편의 체면을 위해 돈을 대주기 시작했을 때 그저 그가 저를 사랑해주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 사람이 나의 희생에 익숙해지면 그들은 고마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게 되죠. 제가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시댁 식구들은 마치 제가 그들의 모든 짐을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양 하나둘씩 제 어깨에 기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월요일 아침마다 쌀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쌀 좀 사다 줄래? 라고 부탁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부엌에 하인이라도 되는 양 명령조로 말씀하셨죠. 쌀 떨어졌다. 마트 가서 20kg짜리로 사오너라. 조그만 거 사오면 자꾸 사러 다녀야 해서 귀찮아. 저는 부엌에서 젖은 행주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제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칭찬인 척 비꼬는 말을 던지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벌어오는 돈이 있으니 다행이지. 제 월급 쥐꼬리만 한 거 가지고는 우리 식구 입에 풀칠이나 하겠니. 남편은 그럴 때마다 그저 허허 웃으며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에이, 뭐료, 어머니. 제가 남편인데 돈 버는 건 당연하죠. 서연이는 그냥 재미로 회사 다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거나 이 집의 빵 한 조각부터 세탁기까지 모든 것을 제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손을 씻었습니다. 만약 내가 하루만 사라진다면 이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민지는 저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애는 제 엄마보다 더 영악했죠. 며칠 전 민지는 5성급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의미심장한 글과 함께요. 저는 궁금했지만 바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음 날 30만 원짜리 원피스 결제 영수증이 집으로 배송된 것을 보고 민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지야, 너 아직 학생인데 이렇게 돈을 쓰면 어디서 나는 거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민지는 고개를 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준 돈이지 언니 돈 아니거든. 언니가 무슨 상관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빠가 준 돈, 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민준 씨에게 이체해준 200만 원 중 일부가 지금쯤 신우이의 명품 가방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을 겁니다. 그녀의 오빠는 제 남편이고 그녀의 말 속 언니는 바로 저였습니다. 자신의 피땀으로 한 가족 전체를 부양하면서도 저런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사랑 때문에 감수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했으니 불평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왜 매일 누군가에게 목이 졸리는 것처럼 상처받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다음은 시아버지 차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과묵하고 말이 없는 척 하셨지만 사실 입을 열 때마다 비수 같은 말을 던지는 분이셨습니다. 설날이 가까워졌을 무렵 저는 그달의 친정 여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은행 대출금까지 갚아야 해서 돈 계산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이번 달에는 술 약속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사정이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은 되어야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소고기를 집으려던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그릇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네가 이 집에 살면서 나한테 쓰는 돈 몇 푼이 그렇게 아깝더냐?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 거면 네 친정으로 돌아가. 이 집은 네가 먹여 살리지 않아도 돼.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목이 메어왔습니다. 두 손은 힘없이 늘어뜨려졌고 남편은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좀 심하셨네. 그래도 서연아, 어떻게 좀 마련해봐. 온 가족이 너만 보고 있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 집안 전체를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결국 돌아오는 말은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라니. 어째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불도 켜지 않고 발코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낮에 들었던 그들의 말보다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민준 씨 계좌에 1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과 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매일 돈을 내어주는 현금 인출기처럼 기계적인 일을 반복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이유를 묻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도 듣지 못하며 그 안에 돈이 충분한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기계 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저희 시어머니는 성격이 급하고 까다로워서 며느리에게 쓴소리를 자주 하는 분 정도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이유는 큰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동네 사람의 비꼬는 말 한마디 혹은 시장에서 누군가 던지는 경멸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서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와 사온 채소 다발을 식탁에 내던지던 그날, 마치 제가 끔찍한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저를 쏘아보셨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모든 것을 먼저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골목 어귀를 지날 때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소문내기 1등인 옆집 순자 씨와 대문 앞에서 한창 수다를 떨고 계셨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거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대화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마주치지 않고 들어가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10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온 동네가 다 들으라는 듯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할게. 며느리가 맞벌이하는 건 다 꿍꿍이가 있어서야. 사회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어느 날 형님네 아들 머리에 뿔나게 하는 거 순식간이라고. 그러고는 희죽 웃으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집 봐봐. 처음부터 며느리 군기를 바짝 잡았잖아. 내가 그랬지. 넌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해야 한다고. 저녁엔 시어머니 발 닦아주고 아침엔 시아버지 어깨에 주물러드리고 우리 며느리는 A부터 Z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한다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아들이 걔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일하고 번 돈 전부 나한테 가져다 준다니까. 어머니가 갖고 계세요. 아내한테는 어머니가 주시는 만큼만 쓰게 해야지. 돈 전부 맡겼다가 어느새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을 줄 어떻게 알아요? 이러더라니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그러게 말이야. 우리 며느리는 회사 다닌다고 맨날 밖으로 나도는데 화장하고 나가서 누구랑 무슨 말을 하는지 솔직히 좀 찜찜할 때가 있어. 내가 참 바보 같았지 뭐야. 어느새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제 성격 때문에 제가 살갑게 굴지 않고 일만 해서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교 때문에 저를 미워했던 겁니다. 순자 씨와 비교당하면서 스스로 위축되었던 거죠. 시어머니 눈에는 순자 씨가 모범적인 시어머니의 표준이었던 겁니다. 저는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지난 3년간 해왔던 모든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이미 설정되었고 작은 불꽃 하나만 튀면 모든 것이 터져버릴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 불꽃은 제 생각보다 빨리 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채소 다발을 식탁에 내던지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땀도 채 닦지 않은 채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똑똑히 말해주마. 저 앞집 순자 씨네 며느리는 회사 안 다녀.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심지어 시어머니 발까지 닦아준단다. 그런데도 그 집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어 보여. 아들이 알아서 다 책임지니까. 근데 넌 어때? 아침엔 분칠하고 나가서 밤늦게 컴퓨터나 두들기고 누가 널 통제할 수 있겠어. 내가 모를 줄 알아. 회사에서 상사랍시고 얼마나 많은 놈들이랑 히덕거리고 다니는지. 제가 며느리가 된 이후로 꾸중을 들은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서 분노가 아닌 경멸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는 건 이 가족을 위해서예요. 전기세, 수도세, 생활비 매달 제가 다 보태고 있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며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변명 따윈 필요 없어. 저는 두 손을 늘어뜨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한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보셨죠?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와서 며느리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이웃과 경쟁하며 이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순자 씨라는 사람이 댁내 며느리는 버릇없다. 일하게 내버려 두는 건 무례한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몇 마디 편견 가득한 말 때문에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저를 그만두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저를 걱정해서도 제가 힘들까봐 안쓰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체면, 시장 아줌마들의 험담과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며느리를 더 잘 다스린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로 키워진 그 지독한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구시대적인 시어머니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 이용되는
장기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그 허황된 전쟁에서 시어머니가 점수를 따기 위해 가차없이 버려지는 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왜 그렇게까지 순종적이었는지, 왜 시댁 식구 전체를 부양하면서 제 명의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는지, 심지어 모욕을 당하면서도 떠나지 않았는지 묻는다면 대답은 제가 이미 말했듯이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가 다정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어머니 앞에서 저를 감싸주었기 때문에 자라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를 사랑했던 이유는 그가 대학교 마지막 학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저를 구해준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저는 학과 MT에서 호수에 발을 헛디뎌 빠졌습니다. 날은 추웠고 물은 칠흑같이 어두웠죠. 희미하게 들려온 외마디 비명소리만 기억날 뿐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옆에는 민준 씨가 앉아 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은 여전히 물로 막혀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그를 사랑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침묵 속에서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자라났습니다. 그가 무뚝뚝하고 무심하며 때로는 나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이라면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어머니가 저를 몸에 딱 붙는 치마나 입는 불량한 년이라고 불렀을 때도, 그의 동생이 저를 빌부터 사는 여자라고 했을 때도 제가 모든 것을 참아낸 이유입니다. 아무도 갚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제가 평생 짊어지기로 자처한 은혜의 빚 때문에 참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말다툼이 있기 불과 일주일 전 제가 남편을 버리기로 결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인사관리 능력 개발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강연장을 막 나서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옅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서연 씨 아니세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그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텐데 혹시 예전에 호수에 빠지신 적 없으세요? 한 5년 전쯤에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그는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에 뛰어들어서 서연 씨를 구했거든요. 서연 씨는 의식이 없었고 친구분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서연 씨를 물가로 끌어내고 다른 사람이 구급차를 불렀죠. 정신 차렸을 땐 제 얼굴은 기억 못 하셨겠네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깨어났을 때 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지금 제 남편이에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남편분이요. 물에 뛰어든 사람은 저 혼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물가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 마음속에 쌓아 올렸던 믿음의 벽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바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오빠, 내가 예전에 호수에 빠졌던 거 기억나? 컴퓨터를 하던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지. 그때 오빠가 나를 물에서 건져준 거 맞지? 그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적으로 굳어지는가 싶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나도 근처에 있어서 뛰어들려고 했는데 다른 형이 먼저 뛰어들어서 너를 끌어냈지. 네가 정신 차렸을 땐 내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잖아. 기억나지? 그의 말은 보이지 않는 따귀처럼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제가 사람을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여자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인내가 미덕이고 순종이 효도이며 희생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춘과 믿음을 바쳤던 사람이 그저 잘못된 기억 속의 대역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가 이곳에 머물러야 할 모든 이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기억이 멈춘 이 순간 단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시어머니 앞에 서 있는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이상 다시는 그 누구도 제 경계를 넘어서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지난 3년간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던 세 사람,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명료했습니다. 선택해야 한다면 이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초간 굳어 있다가 날카롭게 비웃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내쫓아. 저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가 서랍을 열고 등기부등본 원본을 꺼내 유리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은 제 단독명예입니다. 공동명의도 아니고 이 집에 등본상으로 등록된 사람은 저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여러분은 여기에 머물 권리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확 낚아채더니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읽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난이지.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시어머니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혼란으로 떨리고 있었죠. 잠깐만, 서연이 말이 사실이냐? 이 집이 민준이 집이 아니었다고? 그제야 민준 씨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다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입을 몇 번 벙긋거리다가 마침내 더듬거리며 몇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네, 그게 집 살 때 서류가 부족해서 서연이 이름으로 했어요. 뭐라고? 결혼 전에 산 집인데 서류가 부족해서 내 이름으로 못했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내 월급이 높아서 아내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했잖아. 내가 이 집 가장이라고 했잖아. 설명해봐. 시아버지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물컵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얼굴색이 변해 있었고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지난달에 민지가 노트북 살 때 민준이가 준 돈이라고 했는데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매달 제가 남편에게 200만 원씩 드렸어요. 부모님 앞에서 체면 세우라고요. 그 돈 제가 번 돈이에요.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민준 씨에게로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민준아, 너 뭐라도 말 좀 해봐. 얘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 네가 내 아내 돈으로 살면서 엄마한테는 네가 이 집안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굴었단 말이야?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냥 어머니 체면 구기기 싫어서 그랬어요. 시아버지도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서연이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다는 거냐? 저 냉장고부터
내가 마시는 약값, 전기세, 수도세, 심지어 내 엄마 미용실 가는 돈까지 전부 제 돈이었어. 누구 앞에서 체면을 차려, 친부모 앞에서 체면을 차렸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은 크게 뜨여 있었지만 초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보고도 애써 부정했던 사실들을 퍼즐 맞추듯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비웃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고는 갑자기 달콤한 목소리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서연아, 아까 엄마가 한 말은 그냥 너 겁주려고 해본 소리야.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응?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내가 딱 한마디 했다고 남편 버리고 시댁 식구 다 내쫓겠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3년 동안 이곳에서 참았던 건 제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이 가족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당신들은 그저 제 피를 빨아먹으려는 기생충에 불과했다는 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눈이 붉게 충혈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은혜도 모르는 년, 렌.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제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피할 겨를도 없이 뒤로 세 걸음 물러났습니다. 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를 막다른 길로 몰지 마세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에서 뛰쳐나온 시누이 민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그만해. 우리가 개, 돼지도 아니고 언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고는 다짜고짜 제게 달려들어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제 뺨은 불타는 듯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다가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구나. 그만해라.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 집이기도 해. 넌 며느리야. 건방지게 굴지 마라. 저는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고 얼굴은 아픔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방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던 남편 민준 씨. 상황이 험악해지자 그제야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숨소리처럼 작았습니다. 엄마, 민지야, 그만 때려. 내가 서연이랑 얘기해 볼게.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저는 고개를 돌려 한때 제 맹목적인 사랑을 전부 바쳤던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얘기? 넌 나랑 얘기할 자격도 없어. 이 비겁한 인간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진 이 결혼을 지킬 용기조차 없는 듯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사람 좀 빨리 보내줘. 전화를 끊고 약 30분 후 제 뺨이 그 두 여자의 손찌검으로 여전히 화끈거릴 때쯤 검은색 세단 2대가 저희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끼익 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울리고 차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어깨가 넓고 무표정한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제복을 입고 명찰과 업무 수첩을 든 경찰관 2명이 따랐습니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리자 시댁 식구들은 즉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 끝으로 달려나가 소리쳤습니다. 뭐야, 누구야, 누가 감히 여기서 행패야. 시누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경찰 제복을 보자마자 풍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더듬거렸습니다. 저것이 진짜 경찰을 불렀어? 저는 방에서 걸어나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 뒤 집으로 들어서는 경찰관과
경호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유일한 소유주입니다. 여기 등기부 등본이 있고 공동 소유주나 다른 세대원은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합법적인 거주 권한이 없는 이들이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유리 테이블을 뒤엎을 기세로 손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여기서 3년을 살았어. 네가 나를 개처럼 쫓아낼 셈이냐. 경찰관 한 명이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등본상 거주자가 아니시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집은 며느님이신 서연 씨 단독 명의입니다. 집주인이 요구할 경우 저희는 조서를 작성하고 퇴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돈 좀 있다고 뭐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놈들 조폭이지. 내가 너 고소할 거야. 기자들도 부를 거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제 눈에는 한 점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부르세요. 불러서 온 시댁 식구가 때로 몰려와 며느리 폭행했다고 기사 내달라고 하세요. 어서요. 시누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언니는 진짜 악마야. 우리 엄마는 아프고 아빠는 나이도 많으셔. 우리가 여기서 살았지. 언니 집에 무슨 피해를 줬다고. 언니도 편히 못 살 거야. 천벌 받을 거라고. 나는 당신들을 충분히 참아줬어요.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을 살 거고 당신들이 길바닥에 나앉은 다리 밑으로 들어가든 그건 당신들 선택이에요. 1시간 가까이 조서 작성과 법적 절차 설명이 이어졌고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동행한 경호원들의 도움으로 시댁 식구들은 한 명씩 그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었던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시누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어머니를 부축했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주먹을 꽉 쥐고 무언가를 던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여전히 맨 뒤에 힘없이 팔을 늘어뜨린 채 서서 저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지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욕설도 오만함도 없었습니다. 제가 잠가달라고 요청한 대문 뒤로 그저 힘없이 사라지는 그림자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를 쫓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감히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고개 숙여 밥상을 차리고 밥상머리에서 모욕을 당해도 묵묵히 참아내고 소위 가정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집 한가운데 서서 시댁 식구들을 그들이 자신들의 것이라 믿었던 문 밖으로 내보냈으니까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친정집 문을 열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자마자 골목 어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었어? 그 집 딸 서연이가 시댁 식구들을 다 쫓아냈대. 그 사람들 지금은 어디서 산대. 내 식구나 되는 식객을 누가 받아주겠어. 월세방이라도 구했겠지. 뻔하지 뭐. 저는 문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 집에서 낡은 옷까지 몇 개만 들고 쫓겨난 후 내 식구가 함께 허름한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바로 예전에 시어머니가 가난뱅이들이나 사는 쥐구멍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순자 씨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꽃무늬 옷을 입고 손에는 부채를 든 그녀는 골목 한가운데 서서 손뼉을 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남의 집에 얹혀 살 땐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더니 이제 월세방 신세라니 참 안 됐네. 그러고는
15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월세방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는 저희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보며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나 따라 한다고 며느리더러 집에서 밥하고 발 닦으라고 했다며. 우리 며느리랑 형님네 며느리는 다르지. 우리 며느리는 한 달에 200~300만 원 버니까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맞지. 근데 형님네 며느리는 집 사주고 생활비 다 대주는데 그런 며느리더러 집에 있으라고 하면 길바닥에 내쫓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동네 주민이 영상을 찍어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국을 쏟았을 때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치던 시어머니는 이제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눈은 메말라 있었지만 옳지 않으려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우는 것은 나약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울지 않은 것은 강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전봇대의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값싼 담배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손이 떨려 3번 만에 겨우 불을 붙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가 말하는 것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공허함과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시누이 민지는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맨날 그놈의 체면. 언니더러 회사 그만두라고 닥달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 학교 그만뒀어, 엄마. 그 말은 남은 3사람의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멀리서 저희 집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낡은 신발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감도 강한 척하던 모습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회사를 그만둘지 남편을 버릴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어머니 뒤에 서 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난 몇 년간 자신이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심지어 한 남자로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월세방은 에어컨도 개별 화장실도 없는 작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15제곱미터 남짓한 방에 삐걱거리는 선풍기 한 대와 낡은 나무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 4사람이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놈의 체면 좀 그만 차리라고. 이제 쪽팔리지도 않아?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 당신은 입 닥쳐. 내가 며느리 군기 잡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말렸어. 이제 와서 다 내 탓이야. 얇은 벽을 치며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나 학교 안 다녀. 이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살아. 눈물과 함께 터져나오는 민지의 비명. 매일 저는 그 동네 국밥집 아주머니의 전원을 통해 그들의 싸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치 슬픈 연극을 이야기하듯 말했지만 그 속의 통쾌함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려 아침에는 늙은 양반이 그릇을 깨고 딸내미는 문을 쾅 닫고 나가. 그럼 저 아줌마는 그냥 멍하니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더라고. 내가 다 속이 시원하더라니까. 그리고 제가 한때 남편이라고 불렀던 남자. 민준 씨는 배달 기사가 되어 형광색 조끼를 입고 헬멧을 쓴 채 낡은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제 친구가 말해주었습니다. 강남대로에서 그 사람 지나가는 거 봤어. 고개 푹 숙이고 아무도 못 쳐다보더라. 저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막 벗어 던진 것처럼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분수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빵 한 조각과 목이 없는 잠자리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해가 아직 다 뜨지 않아 여전히 쌀쌀한 새벽, 제가 발코니에 놓아둔 작은 화분들 위로 옅은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물뿌리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머리 손질도 하지 않은 채 낡은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 지난 3년간의 어느 아침보다도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래쪽에서 희미하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엄마다. 저는 깜짝 놀라 천천히 발코니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물뿌리개 버튼 위에 있었지만 머릿속은 더 이상 화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저 아래 저희 집 대문 앞에 네 사람 모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는 길가에 세워져 있었고 안장에는 비닐봉지와 천가방에 구겨 넣은 옷가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모은 두 손은 힘이 풀린 무릎 때문에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진맥진한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하룻밤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들어가게 해다오. 네가 원하는 만큼 무릎 꿇고 있을게. 제발 말이라도 해다오. 시누이 민지는 눈이 퉁퉁 부은 채 두 손을 떨며 애원했습니다. 언니, 저 학교도 그만뒀어요. 엄마가 며칠 밤 내내 차가운 바닥에서 열이 펄펄 끓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제발요. 나잇. 시아버지는 대문에 기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발코니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쇠창살을 잡고 간신히 고개를 한 번 들었다가 다시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그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뿌리개를 들어 새로 봉오리가 맺힌 페튜니아 화분에 물을 한 번 더 주었습니다. 그 보라색 꽃은 아래에서 떨고 있는 네 개의 그림자와는 달리 참으로 온화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집, 따뜻한 밥,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 기회까지요. 하지만 당신들은 제게 무엇으로 보답했죠? 폭력, 모욕, 그리고 거짓뿐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더 이상 당신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No.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을 하며 내가 잘못했다는 세 글자를 주문처럼 반복했습니다. 시누이는 흐느끼며 울부짖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릴 때 그저 서서 지켜보기만 했던 그 마지막 순간처럼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고 등 뒤로 나무 문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문은 세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못된 시간에 한 페이지를 끊어내기에 충분할 만큼 조용히 닫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저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복수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이 주었던 것을 되찾을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친절에는 한계가 없어야 하지만 당신이라는 존재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에서 더욱 현실적이고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